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음양 오행 중에서 오행에 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한방이나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음양 오행에 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주의 원리를 알아낸 듯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을 테니까 처음 오행에 관한 개념을 잡으실 때 참고가 되실 만한 영상일 거고요. 또 재미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행학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이 5가지 속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행인데요.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이런 사상은 고대 인도에도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지, 화, 풍, 수, 땅과 불과 바람과 물입니다. 유사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는데 사원소설이라고 해서 풍, 화, 토, 기, 바람과 불과 땅과 기운이라고 봤습니다. 이 인도에서 얘기하는 4가지 원소, 고대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4가지 원소와 오행학설에서 얘기하는 목화토금수는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섞이고 화합하여 생긴다고 봤고,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법칙이 상생과 상극입니다. 상생이란 서로 화합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상극이란 서로 배척하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생관계, 상극관계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상극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상생이라고 해서 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주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오행입니다.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 반복되는 계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매년 반복이 되지만 그 중에 화의 기운이 더 강할 때가 여름이 될 거고, 금의 기운이 강하면 가을이나 겨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행의 개념들이 서로 강해지고 약해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겁니다. 오행은 처음에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물질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상화되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행의 기본 이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목의 경우 나무를 의미하잖아요. 나무는 봄에 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위로 뻗으려는 성질도 있지만 또 옆으로도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운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계절로는 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상 뻗어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인체에 응용이 되면 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간기가 성하다, 분노한다 라고 할 때 간이 실하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화는 계절로는 여름을 뜻합니다. 불은 불씨는 자꾸 옆으로 퍼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것들을 데워주죠. 이게 인체로 응용을 해보자면 화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 심장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혈액을 자꾸 퍼뜨려 주잖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잘 웃는다는 거, 평소에 잘 웃는 건 좋은 거지만 웃고 싶지 않은데 잘 웃는 게 질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웃는 사람들은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의 경우는 우리가 흑토를 얘기하는데, 땅에 뭔가를 심으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새싹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는다든가 뭔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걔를 좀 살려놓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토를 의미하고, 계절로는 환절기,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 영양분은 흡수되고 뭐 쓸모 없는 건 배출을 하잖아요. 토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위 소화기 계통을 뜻합니다. 얼굴도 토가 의미하는 색깔이 황색인데 얼굴빛이 누렇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비위가 약하겠구나. 또 그런 걸 얘기해주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오행을 들으면 이게 무슨 갖다 붙이기도 아니고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학문들이 데이터, 과학,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지배적으로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이게 뭐야 싶은데 동양 한의학이나 동양 철학은 거기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철학이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그 속성을 가지고 추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거다 보니까 시작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꼭 동양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인도나 중국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고대 그리스의 사원 소설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의학, 고대 히포크라테스도 그랬고 그 히포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도 우주는 사원 소설로 되어 있다, 오원 소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처음의 시작은 우주를 구성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막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시작이 다르구나. 어떤 뭐 과학적인 데이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철학을 심어 놓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게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내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굳어진 것이지 누구 뭐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이 하나 툭 던져놓고 그래 이걸 믿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숫자나 데이터가 주는 과학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생각하느냐 귀납적으로 생각하느냐 뭐가 더 진짜이냐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의 경우는 가을을 의미합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잖아요. 그리고 뭔가 수렴하는, 모아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떨어질 건 떨어지고 가장 최종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또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차갑지만 그걸 녹이고 전혀 새로운 뭔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재련한다고 하나 정제한다고 하나. 그래서 최종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가을이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정제해서 차갑지만 뭔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서는 폐가 그 금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금은 호흡기 계통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비염이 있거나 하면 한의원에 가시면 뭐 폐가 차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폐는 코와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피부, 살갗, 폐와 살갗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그런 분들도 한의학에서는 그 연고를 발라주거나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것에서 더 주력하기보다는 폐를 다스리는 데 더 주력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그런 치료법이 또 효과가 있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목화토금수 중에 수를 보겠습니다. 수가 나타내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물이죠. 근데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뭔가를 촉촉하게 적셔주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신장이 그 물을 담당하는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수가 환하다. 신장에 있는 어떤 신장에 물이 가득해야 환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스태미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신수는 사람 몸에
있어야 하는 엑기스, 그 정을 만드는 곳이 신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화토금소는 말 그대로 나무, 흙, 불, 금, 수 이런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확대돼서 계절이 되기도 하고 인체가 되기도 하고 색깔이 되기도 하고 온갖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 오행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의학에서는 목이 간을 가리키고 이렇게 되지만 또 이게 사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목화토금수가 몇 개씩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금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의 속성, 차갑다. 그리고 아까 뭔가를 좀 수렴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엑기스처럼 뭔가 열매 맺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많이 빛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대우받는 거, 본인은 차갑지만 보석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좀 대우받고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특성, 그리고 목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강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뭐 금기운이 많고 목기운이 많다는 게 장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그 장단점을 이용해서 잘 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처럼 오행의 개념은 동양에서 인지하는 오행학설에서 인지하는 우주는 이 5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 다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의 철학의 방법입니다. 음양오행을 공부하실 때 목화토금수 우주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인지를 했고 모든 사물과 현상들과 심지어 색깔과 맛과 모든 것들을 이 오행 안으로 끌어들였구나, 오행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또 이게 철학에서 시작된 거니까 이 근거가 어딨어? 라고 의문을 가지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를 인지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편해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들이 운용하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오행을 공부하시면 결국은 상생, 상극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더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